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화성 탐사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탐사의 역사, 궤도, 기타 이슈 이 정도만 제가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화성 탐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굉장히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실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은 탐사하면 뭡니까? 로켓. 네. 네. 그렇죠. 최근 로켓 관한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대한 개정으로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우주 발사 고체 연료 제한이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네. 아, 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사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고체 연료 사용이 제한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풀렸냐? 그리고 이게 풀린 게 뭐가 좋냐? 일단 고체 연료가 무엇인지 좀 그렇죠. 간단하게. 거기서부터 진행해야 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왕복선 저 양쪽에 있는 두 개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이 부스터라고 합니다. 아, 저 부스터가 고체 연료예요. 연료 형태에 따라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로 나뉘게 되는데 연료와 산화제가 고체 덩어리에 섞여 있는 형태가 바로 고체 연료예요. 고체 연료의 장점은 저장하기 좋다. 액체 연료와 다르게 습기나 온도 변화만 주의를 하면은 한 10년 이상 저장해도 된다. 아 고체 연료에는. 예, 그렇죠. 그리고 10년 이상 저장하다가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액체 연료 로켓을 볼 때는 보면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꽤 길어요. 네. 그렇죠. 그게 필요 없이 언제든 발사 준비할 수 있다. 그 만화 영화 보시면은 발사 준비 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부 고체 로켓이에요. 부피도 적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나로호죠. 그렇죠. 나로호는 액체 로켓입니다. 아, 예, 액체 로켓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연료 주입 시간이 길어요. 근데 장점이 많습니다, 액체 연료도. 왜냐면은 일단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량을 조절하는 게 고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소변은 보다가 끊는 게 가능해요. 탁탁탁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대변이 액체이기 좀 더 때문에. 쉽지 않나요? 대변이 더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완전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좀 섞여 있는 고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아, 물론 그렇죠. 이건 못 끊어요. 예. 절대 못 끊기 때문에 액체 연료 로켓은 로켓의 궤도를 네. 정교하게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아. 하지만 고체는 그게 좀 어렵다. 그리고 연료의 무게 추진력, 그러니까 무게에 비한 추진력이 액체가 고체보다 훨씬 세요. 같은 무게라면 액체 로켓이 훨씬 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분명히 예. 장단점이 존재를 그쵸? 하네요. 근데 예. 문제는 액체 연료 로켓이 훨씬 복잡해요, 구조가. 그래서 작은 오차만 발생해도 쉽게 폭발한다. 그건요. 다음 장 주시면요. 이게 이제 1979년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 4차례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사거리나 탑재되는 탄두 중량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언가 탑재해서 발사하는 걸 우리가 발사차라 불러요. 여기에서 만약에 파괴의 목적을 갖고 있고 유도 기능이 있은 미사일, 인공위성이나 혹은 사람을 태우고 우주로 가면 로켓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주로 가기 위해서 이 로켓을 쏩니다. 네. 네. 라고 미국한테 말했어.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쏘게 되면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액체 로켓만을 허용을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쏠 때 오랜 시간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발사가 돼요. 네. 이미 미국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아, 그것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제한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면은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풀림으로써 우리는 연구 목적의 고체 로켓 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부터 모든 액체 연료 로켓을 안 쓰고 이제 고체 연료로 가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액체 연료 연구를 하고 있고 액체 연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발사체를 고체로 바꾼다는 말은 아닌데 우주 개발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술, 적절한 카드를 골라서 쓸 수가 있게 된다. 아,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이죠.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왜냐면 액체 연료는 너무 진입 장벽 자체가 네. 힘들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제 로켓 산업이라는 곳에 뛰어들 수가 있게 됐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고 화성으로 가겠습니다. 화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마션이죠. 앤디 위어라는 미국의 소설가. 이분이 이제 쓰신 원작을 통해서 영화가 나온 건데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쓴 책이라는 거죠, 이 마션이. 이제 슬슬 화성 탐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최초로 시도했던 러시아의 탐사선 마스닉 1호, 마스닉 1호, 마스닉 2호, 스푸트니크 22호, 마스 1호, 스푸트니크 24호, 존드 1964A호까지 4년간 전부 러시아 탐사선에 출격합니다.
접근 혹은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전부 발사 실패 혹은 발사 직후 폭발. 다 망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1964년에 메리너 3호가 가다가 태양 근처에서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메리너 4호가 드디어 너무 이뻐. 1965년 처음으로 화성에 접근 성공합니다. 화성에 접근을 최초로 성공한 게 바로 메리너 4호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1971년 마스 2호 드디어 러시아도 성공합니다. 궤도 진입 및 화성 표면 착륙이라고 쓰고 추락이라고 읽죠. 착륙했다고 주장하나 착륙한 거라고 예.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화성이 추락한. 예,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추락했다. 워낙에 탐사 역사 길다 보니까 제가 네.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좀 핵심적인 애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970년대 마스 시리즈들이 꽤 성공을 합니다. 바이킹 1호, 2호도 성공을 해요. 바이킹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을 하죠, 착륙을.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과연 이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테스트란 게 뭐냐면은 네. 유기체, 과연 유기체가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양분을 토양에 줘요. 그러면 토양을 먹고 유기체가 만약에 있다면 얘네가 그걸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것이다. 아, 그렇죠. 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먹이를 줘. 그럼 생명체가 먹고 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이를 보면 생명체가 있는 거야. 아. 하지만 이 음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러면 생명체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2번을 했는데 2번 모두 이산화탄소를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그러면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일주일 있다가 똑같이 해봤는데 이땐 이산화탄소가 안 나왔어. 뭐야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 결론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첫째, 그 생명체가 있었으나 실험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양 자체에 과산화 화학 물질이 있어서 미생물이 없이 기체가 만들어졌다. 아, 우리의 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다양한 관점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1996년 네. 드디어 네임드가 나옵니다. 바로 마스 패스파인더. 화성에 착륙한 무인 착륙선입니다. 얘는 착륙선이에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네. 얘는 그냥 착륙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만 미니카 같은 거 보이십니까? 바퀴 3개? 바퀴 세 개요? 앞에 바퀴 3개 있죠. 반대편에 3개가 더 있어요. 네네네. 예, 총 바퀴 6개 아, 갖고 엄청 있는 귀여운 애 있네. 귀여운 예. 미니카. 예. 얘가 바로 이동식 로버 소저너입니다. 네. 저게 이제 패스파인더의 착륙선 안에 있던 이 미니카 탐사선입니다. 너무 귀엽다는데. 65cm밖에 안 되고요. 예. 제가 이제 초당 1cm로 이동해요. 초속 1cm.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1초에 1cm 가는 거야,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바로 여성 인권운동가 소저너 트루스라는 분입니다. 노예 폐지론자신데 저분의 이름을 땄어요. 학생 공모를 결정났죠. 예,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았죠. 근데 재밌는 게 저 미니카는 사실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정도의 수명을 예측합니다. 예, 일주일 안에 꺼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은 한 달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귀여운 소저너가 무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엄청 오래. 그 100m를 돌아다녔어요. 야, 초속 1cm인데 100m를 돌아다녔다고요? 그리고 예. 사진을 500장을 전송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저 소저너가. 아우,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또 네임드가 하나 나옵니다. 2003년 비글 2호. 생명체 탐사를 목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근데 임무가 실패했죠. 그 마스 익스프레스라는 이 궤도선에서 떨어 나왔어요. 예. 떨어 나왔는데 얘가 지표에 착륙한 직후 교신이 중단됐어요. 잘못 떨어졌나요? 그때 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아, 외계인들이 예. 내려오자마자 고장냈다? 그치? 그러니까 비글 2호가 착륙을 하자마자 예. 외계인들이 바로 깨부셨다. 2015년 1월 11년 만에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이 비글 2호를 찾아냈어요. 아, 안 부서져 있는 채로 있나요? 예, 아주 양호한 상태로 화성 표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비글 2호는 괜찮다. 같은 해에 또 네임드가 나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로버. 아, 예. 영혼과 기회네요. 얘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네? 가장 유명한 로버 3인방입니다. 예, 왼쪽에 있는 애가 예. 오퍼튜니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뭐죠? 아까 본 거 아닌가요? 소저너. 네. 귀염둥이 소저너. 그리고 오른쪽이 아주 핵심 인력이죠. 큐리오시티입니다. 아. 예.
이게 큐리오시티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아, 있죠. 그쵸. 예. 일단은 오퍼추니티 같은 경우 2003년에 네. 한 달 간격을 두고 발사했어요. 네. 예, 오퍼추니티, 스피릿. 얘네는 임무가 3개월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왜 3개월이냐면 이 모래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얘네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고 움직여요. 예. 근데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모래가 쌓여서 태양광 패널이 먼지로 덮이면은 더 이상 얘네들은 활동을 못 합니다. 그 예상 수명이 3개월이었어요. 아. 예. 근데 재밌는 게 가끔씩 모래바람이 부는데 이게 먼지를 쌓는 게 아니라 가끔씩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먼지를 씻어줬어요. 계속 청소를 해줘 누가. 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버틴 거죠. 얼마나 버텼냐면 스피릿 같은 경우가 원래 3개월이 예정이었으나 2210일, 즉 6년 정도를 버텼습니다. 와, 엄청 야, 6년이면은 네. 네. 대단하죠? 오. 근데 오퍼추니티 같은 경우가 얘는 더 버텼어. 2019년 2월 14일에 드디어 임무가 공식적으로 중단됐어요. 마지막으로 오퍼추니티가 보낸 교시는 이거였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 어두워지고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임무를 끝냈습니다. 왜 슬프지 근데? 아파요. 거의 15년을 운행했어. 예. 그리고 큐리오시티는 목표가 2년이었습니다. 2년. 원자력 전지가 들어갔어. 큐리오시티에는 태양광을 안 넣었어. 왜냐면은 태양빛으로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태양이 없는 것도 갈 수 있고 조금 자연스럽게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원자력 전지를 넣었습니다. 수명 2년으로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또 이게 잘 버텨. 아니 어떻게 그러죠? 저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왜냐- 있는 게 전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 예. 전지 같은 경우는 차징 뎁스가 이제 점점 낮아져요. 예.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얘가 태양광이 들어있는 거는 얘가 이제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빠졌다 충전했다가 빠졌다 하면 이게 차징 뎁스가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충전을 하면 바로 방전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진짜 배터리처럼. 예. 근데 원자력 전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얘 수명이 있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였던 거지. 아. 그래서 2012년 8월 6일에 착륙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4K 영상 보시겠습니다. 엄마요. 화성의 실제 화성의- 모습이죠? 예, 화성의 4K. 이것이 바로 NASA's Mars rover. 화성 라이브. 대박. Directly from the surface left corner. 와, Captured 크레이터. by the 야, 장난 아닙니다. see black 네. areas 우와. where no image was taken. 약간 We've 파란색의 done our 뭔가 best 그런 to 부분들이 preserve the 있네. 4K quality 물을 right now. 바다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게 큐리오시티가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또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요. You are seeing 예를 들어서 exact-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바퀴가 어디 웅덩이에 빠져. 근데 얘를 함부로 조정하면 어떻게 되니까? 잘못하면 더 빠져서 이제 못 나올 수가 있잖아. 아, 그렇죠. 뭐 예, 늪처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멈춥니다. 멈추고 지구에 큐리오시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애가 있어요. 쌍둥이 같이. 네네. 그리고 예스로. 그 표면을 똑같이 재현을 해요. 오. 그 다음에 복제본 큐리오시티를 거기다 올려.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조정을 해서 얘가 빠져나오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와.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움직여서 빼요. 이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해내는 거예요. 와, 진짜 세심하다. 과학자들이 네. 그 스피릿이랑 오퍼추니티 같은 경우는 10초를 이동합니다. 10초. 10초를 이동하고 20초 동안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경로가 확정되면 또 10초를 가요. 아, 나름 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놨네. 그렇죠. 네. 위험한 데로 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탐사선, 우리가 화성 탐사선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를 뜻해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세 가지 중에 일부를 탐사선이라고 합니다. 1번 궤도선. 얘는 그 행성의 궤도에 진입해서 행성의 주위를 돕니다. 예, 얘는 계속 돌아요. 네. 그러면 이 궤도선이 돌다가 괜찮은 자리를 찾으면 어떡하죠? 이제 착륙선을 내립니다. 얘는 바닥에 내리되 얘는 이동은 못해요. 얘는 이제 탐사차라고 해요. 탐사차. 아. 로버. 얘는 이제 직접 얘가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본인이 무언가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 네네네. 예, 아주 재미있는 구조죠.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어떤 조합이나 혹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 미션의 탐사선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주시면은 오늘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하나의 탐사선입니다. 2011년에 발사한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입니다. 이것도 이제 포보스 위성을 보러 간 건가요? 이게 네. 화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 포보스에 그룬트가 이제 그라운드라는 뜻이에요. 포보스라는 위성의 그라운드, 땅을 긁어서 지구로 귀환하는 미션이었어요. 아, 채취를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포보스에 착륙해서 땅을 긁어서 지구로 오는 거니까 얘는 포보스에서 한 번 더 발사를 해야 돼요. 아, 즉 저 포보스 그룬트라는 탐사선 안에는 굉장히 많은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포보스 그룬트.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실패했어요. 아. 발사 직후 통신 두절. 일단 발사했는데 얘가 화성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엄청난 양의 폭발물을 싣고. 그 이제 핵폭탄을 한 거 아니야? 이 당시에 네. 대충 계산해 본 걸로는 얘가 만약에 지상에 떨어지면 TNT 1000톤의 폭발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이 포보스 그룬트의 추락 위치를 계산했던 겁니다. 아, 예, 제가 직접 참여했던 임무예요. 이 유럽의 이사, 미국의 나사, 일본의 작사, 한국의 카시, 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이 포보스 그룬트 위성의 추락 위치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 예. 지금 저도- 뭐 예. 지금 교수님들이 궤도가 지구를 구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궤도가 지구방위 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네. 이 당시에 요 내용을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 방송, 과학 대중 활동을 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예요. 저 당시 포보스 그룬트 위성이 탐사선이 지구로 추락하게 되면 그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시 이제 군,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이제 행정 명령이 떨어져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로 떨어지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 공무원들, 과기부 다 와가지고 24시간 대비 체제입니다. 당시 천문년에 이제 궤도를 계산하는 과학자가 이제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요. 예.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계속 8시간씩 돌면서 이제 궤도 계산을 하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저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추락 한 6시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 그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맞아요. 않아요, 지금? 예상되는 추락 지점이 저 녹색과 노란선 사이에 있고요. 녹색 선과 노란 선이 바로 에러입니다. 오차 범위. 오차 범위가 거의 지구 반바퀴야. 근데 그 안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어. 그렇죠. 얘가 추락하기 10분 그쯤에 제주도 상공을 지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육안으로 불 붙인 채 지나가는 포보스 그룬트가 보였다고요. 다행히 포보스 그룬트는 태평양에 떨어졌고요. 근데 왜 아무도 몰랐지? 저는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도 많은 과학자, 박사님 분들, 정말 네.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 MBC, KBS 다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 위험성이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걸 알렸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마지막 추락하기 직전까지 밤을 갔다가 거의 한 몇 주를 샜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전 국민 누구도 몰라.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과연 왜 그런 걸까? 왜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근데 그때 전 느꼈어요. 이거를 내가 알릴 의무가 있다. 이게 제가 과학대중으로 시작된 계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최근 얘기를 해야죠. 재밌는 게 최근에 네. 화성 탐사선 3대가 동시 출격합니다, 거의. 근데 왜 굳이 지난달에 3대가 발사했어요? 7월에. 아, 지난 해도 아니고 지난 달이요? 지난달에만 3대가 발사했어요. 왜냐? 화성과 거리가 5,500만 킬로미터예요. 지금 최근접점입니다. 아, 네네네네. 아랍에미리트의 아말이라는 탐사선입니다. 아랍어로 희망이고 7월 15일에 발사했습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아, 요즘 중국의- 중국이 달 뒷면도 가고. 예, 네. 티엔원 1호. 티에넌은 무슨 뜻입니까? 티엔원. 티에논? 티에넌은 무슨 뜻이에요? 티에논. 편집점이고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왜요? 자, 궤도연구원. 어. 티에넌이 무슨 뜻입니까? 티엔원, 하늘에 묻는다. 천문 아닙니까? 천문? 하늘에 묻는다. 천문. 아, 예. 아, 중국의 최초의 화성 탐사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30일에 발사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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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 인내. 존버 인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야, 역시 궤도연구원은 아랍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예.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왜냐? 제2외국어가 독일어거든요. 아, 역시 예. 대단합니다. 예. 독일어 그렇습니다. 맞죠? 예. 독일어로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다. 그거는 다시요. 그러다. 이게 독일 슬랭인데 독일에서 그건 이제 모르겠. 잘 먹었다 이거를 강하게 표현한 거죠. 아니. 아니 봐봐, 여기 맞대잖아. 아 너무 웃지 마요. 편집자가 살린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웃으면 편집자님이 재밌다고 살려요. 지금 저번 달에 화성 탐사선이 3개가 동시에 나갔잖아요. 네. 너무 감동적이다. 저도 지금 눈물 참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자체가 과학의 발전이다.
어쨌거나 이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 탐사 로버고요. 네. 얘는 화성의 토양, 먼지, 암석 표본을 수집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퍼시비어런스예요. 비슷한데? 예, 비슷하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아래쪽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애가 하나 붙어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1.8kg짜리 1.2m의 날개를 갖고 있는 소형 헬리콥터 인제뉴어티. 얘가 아래쪽에 붙어 있다가 하늘을 날 겁니다. 화성 가서. 아. 근데 얘가 지금 뭔가 탐사 목적은 아니에요. 얘가 들어간 이유는 그겁니다.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1%밖에 안 되죠. 대기가 희박한 곳에서 과연 저 정도의 스펙이 날 수 있는가? 비행이 가능한가? 비행이 가능한가? 비행에 대한 성능 실험을 해보는 거죠. 아, 비행이 되면은 네. 이착륙이 가능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사 로버가 아니라 탐사 헬리콥터, 탐사 콥터, 예, 예. 탐사 쿼드콥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제뉴어티가 날잖아요. 네. 그러면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비행에 성공한 케이스가 돼요. 사실 요 정도가 이제 탐사 역사인데 사실은 원래 화성 하면은 생명체 탐사, 그 다음에 화성으로 이주하는 테라포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요 부분까지는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화성의 유인 탐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MIT에서 테스트 중인 몫이라는 장비입니다. 화성에는 대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죠? 대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예, 저 몫이라는 장비가 이산화탄소에서 C를 분리해서 O2를 뽑아내는 장치예요. 아, 산소를 만든다. 예. 저거를 화성에 갖다 놓으면 오랜 기간 저거를 돌리면 수많은 이산화탄소들이 대부분 산소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화성 이주의 과학적인 필요성, 현실적인 연구 내용, 화성 생명체나 물의 존재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은 화성 생존의 법칙 다음 랩 미팅을 위해 남겨놓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테라포밍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어요. 그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영원한 실패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화성을 유인 탐사할 거고 화성에 이주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